세대 전통을 물려받았으며 그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다나, 빠탄잘리의 요가 수트라와 같은 경전을 밝은 지혜와 지식으로 전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저서 중에 쿤달리니라는 책을 한국의 히말라야 요가 선생님들께서 번역해 주신 내용으로 전해드립니다. 생명 에너지인 뿌라나를 깨우는 첫 번째 단계는 깨어있는 인식과 함께 신체적인 요가 수련을 행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인식이 없는 수련은 일반적인 신체 훈련일 뿐 요가가 아닙니다. 그건 서커스 동작입니다. 다리를 펴고 앉아서 코를 무릎에 댈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고개사의 숙련된 기술과 요가 자세 예술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가 수행을 하다 보면 뿌라나의 중심을 점진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 생명 에너지인 뿌라나의 힘에 직접 스스로를 작용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생명 에너지를 각자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 에너지인 뿌라나에 관해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뿌라나가 깨어났을 때 스스로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증상이나 상황을 설명하고 정의를 내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실질적인 경험이나 체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수면의 본질에 관해서는 수백만 페이지를 쓸 수도 있지요. 그리고 불면에 관해서도 수많은 책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에 관한 책은 그 책을 읽는 동안 따분해져서 잠에 빠지지 않는 한 불면증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잠들지 못한 누군가에게 잠에 든 상태를 설명한다면 그가 잠에 든 상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든 몸의 화학작용을 정의할 수 있고 뇌하수체나 숨과선의 어느 호르몬이 수면을 유도하는지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잠을 잘 때 일어나는 렘 수면에 대해 말할 수도 있고 수치와 그래프를 제공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컴퓨터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컴퓨터에 연결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그를 잠에 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론과 지식, 말로 하는 건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이 같은 이치에서 볼 때 수행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술의 연주곡 Forever With You 들으셨습니다. 이거 제가 피디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저랑 꼭 하셔야 돼요.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시면 안 돼요. 같이 함께 해주세요. 지금 여기 그 쿤달리니에서요.
뿌라나 이제 그러는데 하도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아 이게 이거구나.' 하고 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뿌라나 이러면 생명 에너지. 근데 그걸 이어서 얘기하는 건 뿌라나라는 게 생명 에너지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좀 더 많은 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중에 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을 써 놓으면 그게 첫 번째일 수도 있고 유일한 하나일 수도 있고 그것뿐이 없다 하는 그럴 의미가 될 수도 있잖아요. 뿌라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인식하지 않고 요가 수행을 하는 건 그건 서커스지 요가가 아니다. 깨어 있는 의식 상태에서 몸도 마음도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게 심리적인 부분까지 잘 각성해서 인식할 수 있을 때 그때 요가의 의미가 있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요. 다리를 펴고 코를 무릎에 댈 수 있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 그건 요가가 아니다. 그래서 고개사의 기술과 요가의 예술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 에너지를 스스로가 작용하게 하는 내 몸 안에서 작용하게 하는 기술을 배우는 게 요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가를 배우면서 그 생명 에너지에 관해서 배우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에너지의 움직임을 이렇게 느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하시면서 잠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글과 책을 쓰고 불면증에 대해서 책과 글을 써도 그 책이 그 사람을 잘 자게 만들거나 불면증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전에 그런 거 유행어 있었죠. 책으로 배웠습니다 하면서 막 이상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책으로 배웠습니다 하면서 막 리드미컬하게 춤을 춰야 되는데 뻣뻣하게 움직이면서 각만 만드는 뭐 이런.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것과 이론에서 얘기하는 건 많은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은 꼭 요가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론을 잘 세웠다면 그거를 몸으로 수행하고 삶에서 적용할 수 없다면 요가의 의미는 없다. 그 가치는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니까요. 부처님 불법도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팔정도나 여러 가지 방법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스와미 베다의 쿤달리니 만나보겠습니다. 오나 카베다.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것이 경험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도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고통의 과학작용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그에게는 무의미한 것으로 느껴질 겁니다. 고통은 내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의 경우 세상의 모든 시를 읽고 문학적 분석과 비평을 완벽하게 하고 시인이 왜 그 어휘와 운율을 선택했는지를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사랑은 알고자 하는 모호한 알 수 없는 갈망일 뿐입니다. 그 밖에는 어떤 의미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건 모두 다 본질적으로 비언어적인 경험의 체계입니다. 이 경험은 의식의 형태로 생명력이라 부르는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과학 관련 지식이 아무리 풍부해져도 한 개인의 내적인 경험을 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경험을 그대로 설명할 수도 없지요. 이것이 바로
깨달은 분들이 항상 경험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즐거움 이상을 열망하세요. 영적인 경험을 염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경험은 쿤달리니의 경험입니다. 사과 같은 걸 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과를 만져도 사과 자체는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자나 뇌과학 전문가는 사과를 만지면 어떤 일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지 혹은 뇌에서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은 현대과학이 지금까지 발견한 결과에 따라 신경세포와 시냅스에서 진행되는 모든 화학적 메시지를 설명하고 사람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다른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과학적인 증명이나 실험이 없이도 몸으로 사물을 만지는 경험만으로 그 느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경험은 삶뿐 아니라 수행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포우나 카베자 고상지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쭉 정리해주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겪는 그 모든 건 경험의 문제에서 시작된다 하셨죠.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기억에 남게 되고 이거는 뇌과학에서는 처음에 경험하는 건 작업 기억으로 남게 되고 그 작업 기억이 단기 기억 장치로 들어가서 그게 반복되면 장기 기억 장치에 남게 돼서 장기 기억 장치에 입력될 경우 내 삶의 습관으로 남는다.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그걸 쭉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스와미지께서도 사과를 만지면 뇌과학자나 신경과학자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게 작업 기억이다, 단기 기억이다, 장기 기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시냅스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걸 쭉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경험이 그것보다 앞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도 아마 없었을 것 같고요. 경험이 왜 이렇게 삶에 남아서 이게 내 삶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기억으로 남아서 반복되는가 하는 것들이 궁금하다 보니까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 뇌과학, 인지과학, 게다가 인지심리학까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만들게 되니까 결국은 모든 학문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종교나 그 모든 것들도 예전에 괴로웠어. 그러니까 그 고통을 없애고 싶어. 이걸 승화시키니까 이렇게 또 아름답게 되더라 하면서 그게 예술로도 나오고 문학으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험에서 모든 게 움직이기 때문에 경험은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랑에 한 번도 빠져본 사람이 없는 사람의 경우 그냥 시를 열심히 읽고 문학적 비평, 분석은 완벽하게 할 수 있지만 그는 그 어휘가 어떤 뜻인지 시인이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서 썼지만 '아 그게 무슨 뜻이야?' 이러지 이게 체감으로 느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대요. 정말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첫사랑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그게 뭔데?" 이렇게 되잖아요. 짝사랑 해본 적이 없는데 짝사랑의 고통을 얘기하면 "그런 게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건 비언어적인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다. 그거는 생명력이라고 부르는 에너지에서 그 영역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누구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수행자들은 이 경험을 아주 크게 강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 어떤 경험인가 하는 걸 정리해 주셨는데요. 즐거움에 대한 그 이상을 열망하고 영적인 경험을 하겠다라고 진심으로 염원하면서 우리의 모든 경험을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그 경험은 모두 다 쿤달리니 에너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에너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깨달음에 도달하게 될 거다까지 말씀하셨죠.
우리의 지금 경험이 깨달음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욕망과 감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괴로움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수행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장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 준비했는데요. 겨울에는 신장과 방광이 많이 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과 공포심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신장과 방광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그런 그 감정의 밑바닥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신장과 방광이 약해지면 쉽게 두려움이나 공포심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도 기다려 주세요. 우선은 신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신장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운, 생명, 그리고 근본적인 힘을 가진 기관으로 생식이나 종족 번성을 위한 정액을 만드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서양에서 보는 거는 다르죠. 서양에서는 소변을 배출하기 위해서 노폐물을 잘 정리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보는 관점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장이 상하면 우선은 첫 번째,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배가 더부룩하게 나온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허리가 아프고요. 대변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변만이 아니라 소대변 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신장과 연결된 어깨나 등이나 목 이런 부분이 다 아프기도 하고요.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항상 뭐든지 좀 즐겁지 않게 지친다, 힘들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니게 된다고요. 그런 분들 한번 신장이 나쁜 건 아닌지 봐야 되겠는데요. 겉으로 봐서는 얼굴이 좀 검고 마르고 행색이 좀 초췌해지고요. 그리고 소리가 잘 안 들린다거나 이명증이 들린다거나 또는 이가 지나치게 누런데 약간 검은 빛을 띈다거나 머리가 좀 빨리 하얗게 샌다거나 그러니까 머리카락 알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 두께가 좀 얇아지는 건 아닌가 이럴 때도 신장의 건강을 한번 보라고 하니까요. 이래서 다 신장이 나빠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번 내 몸의 상태를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신장은 물의 기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성향이 강해서 이게 순환이 잘 되게 아래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순환이 잘 되게 해서 신장이 불처럼 뜨거워지지 않게 그럼 금이 가버리니까요. 물이 잘 돌아서 신장의 열을 좀 내릴 수 있게 하면 목소리도 윤기 있게 되고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도 신장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는 이래라고 얘기하는 아주 거칠고 좀 괴로운 그런 감정을 버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꼭 히스테리하지 않고 약간 흔들리나? 왜 이렇게 거칠게 말해? 이럴 때도 한번 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신장은 목소리, 맑은 피부, 그리고 삶에서의 즐거운 부분, 그러니까 활기차고 즐거운 삶과도 연결된다고 보고요. 세상과의 소통과 직접적인 연계관계가 되는 목소리라든지 외적인 부분이 신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좀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신장의 건강을 다스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내용을 명상음악과 함께 동작을 함께 해보실까요? 신장이 약해졌을 때는 신장의 축소판인 귀를 자극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부좌로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그리고 손바닥을 36번 비벼서 열을 냅니다. 손이 따뜻해지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양쪽 귀를 끼고 위아래로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귀와 귀 주변에 열이 날 정도로 위아래로 문질러 보세요.
귀가 따뜻해지면 이제는 숨을 마시면서 오른팔을 들어서 왼쪽 귀의 윗부분을 위로 당기고 그리고 측면을 뒤로 당기고 귓볼은 아래로 당겨서 내립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내려보세요. 다시 숨을 마시면서 왼팔을 위로 들고 왼쪽 가운데 손가락으로 오른쪽 귀의 윗부분은 위로 당기고 그리고 측면은 뒤로 당긴 후 귓볼을 아래쪽으로 당겨보세요. 숨을 내쉬면서 내립니다. 이렇게 오른손으로 오른쪽 귀, 왼손으로 왼쪽 귀를 자극하기보다는 오른손으로 왼쪽 귀를, 왼손으로 오른쪽 귀를 자극하게 되면 목 뒤 어깨의 긴장이 풀리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신장의 기운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바닥에 엎드려 보세요. 양손을 주먹 쥐어서 가운데 손가락이 삼각 속옷 라인에 닿게 합니다. 이마를 바닥에 닿게 하고 양발을 모은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서 허벅지부터 천장으로 쭉 당겨 올리듯 들어 올리는 메뚜기 자세를 합니다. 신장의 힘으로 최대한 10초 이상 버텼다가 내쉬면서 내려와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숨을 마시면서 이마를 바닥에 내리고 허벅지부터 무릎, 발목, 발끝을 천장으로 최대한 높게 당겨 올려서 기다립니다. 등과 엉덩이의 근육이 강화되기도 하지만 신장의 기운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더 이상 참기 어려울 때 내려와서 한쪽 뺨을 대고 편안하게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내면의 밝은 빛과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편안한 이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